상린관계입니다. 서로 상자의 이웃 린자, 즉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 이웃되는 토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자연유수에 대해서 승수 의무가 있답니다. 자연유수는 자연적으로 흐를 유자죠.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 경우에 승수 의무, 승자는 잇는다, 이을 승자거든요. 이 물이 이어지도록 놔둬야지 이 물이 끊기도록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승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의무라 그러죠. 이 말은 곧 적극적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뭐뭐 해야 되는 이 말이 곧 적극적이거든요.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즉 물을 막지 말아야 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소극적 의무,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상린관계에서 오는 이격거리가 있어요. 서로 띄우는 거리죠. 이 자는 떠날 이자입니다. 서로 띄우는 거예요. 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하면요, 그 특약이 우선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2m, 반m 이거보다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특약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 그럽니다. 우물이라든가 오물 저치 시설 같은 경우는요, 2m의 거리를 띄우라는 거죠. 토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계선으로부터 우물을 설치할 경우는요, 2m를 띄우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물이 있으면 물이 있죠. 이 물에서 이자, 즉 오리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물도 마찬가지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치는 모아두는 시설이죠.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요, 반메타를 띄우랍니다. 토지가 있으면 경계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0.5m를 띄우는 거예요. 즉 반메타죠. 그러나 만일에 0.2m, 즉 0.5m 이내에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요,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소유 토지고 B 소유 토지라면 0.5m 이내에서 건물을 B가 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A가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거나 변경 청구는요,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적 요건이 있어요. 착공한 후에 1년이 지나면은요, 철거나 변경 청구를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상당 부분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부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철거나 변경 청구를 못하고 돈으로 달라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나 변경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암기하셔야죠. 완착일입니다. 완착일의 경우에만 철거나 변경 청구가 가능해요. 즉 부시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하여 시험과는 상관없이요, 혹시 A 토지의 건물이 침범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A 소유 건물이 B 땅으로 침범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탐과 경계표입니다. 탐정과 경계표의 설치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요,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합니다. 즉 50대 50으로 돈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측량하는 비용 관련해서는요,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수목이 경계를 넘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나무가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나무 뿌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지가 넘어간 경우에는 선 제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스스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선 제거 청구 없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A 소유 토지가 있고 B 소유 토지가 있어요. 이 경계선 주변에 수목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B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죠. 그 경우 이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 제거 청구를 하지 않고 B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 제거 청구는 나무 가지에만 해당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의 보상 의무. 보상이라는 것은 돈 준다는 거죠. 즉 유상이죠. 그림을 그립시다. 이 부분이 공도예요. 도로입니다. 공도와 접한 땅은 A 소유이고 그 후면에 B 소유가 있어요. 이쪽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반드시 A 토지를 지나서만이 공도에 닿을 수가 있죠. 따라서 B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A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가 있어도 유상입니다. 즉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죠.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무상, 즉 공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할자 사이, 공유물 분할자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양도에서 양도 양수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공도가 있어요. 한 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A와 B가 지분 비율로 50대 50의 비율로 지분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 토지죠. 이 공유 토지는 현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라는 건 토지 자체를 절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즉 두 개 필지로 만드는 것이죠. 이 경우 이렇게 나누면은 뒷부분은 A 소유 토지가 되는 거고 앞부분은 B 소유 토지가 되는 겁니다. 분할자 사이 A와 B 사이에서는 무상인 거죠. 공짜로 A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공짜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분할자 사이, 즉 A와 B 사이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A가 이 토지를 이후에 C에게 매각했다면은 이 C는 항상 유상입니다. 즉 돈 주고 다녀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같은 논리는 일부 양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부 양도도 한 개 필지에서 일부분만을 양도한 거죠. 결국 공유물 분할과 같은 논리로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외웁시다. 자, 무상 부분은 분할자,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리고 일부 양도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입니다. 부합, 합할 합자죠. 두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합해져 가지고 한 개로 된다는 거예요. 부합이 이루어지면은 한 개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 각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야 되죠. 시험에 잘 나온 거 첫 번째, 건물과 건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증축과 개축이 있습니다. A 소유의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즉 구 건물이라 할게요. B가 구 건물 위에다가 증축을 한 거예요. 또는 개축을 했어요. 소유자가 다르죠. 이 경우가 바로 부합 문제가 됩니다. 부합은 한 개의 물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면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증개축 부분만 B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 건물은 당연히 여전히 A 소유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부합이 아니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죠? 독립성이 있는 경우. 여기서 독립성은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 구분 소유권이라 그러죠. 반대로 이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부합이 되죠. 합쳐서 한 개로 됩니다. 부합이 된 경우는 A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A는 이득을 취하네요. 어떤 이득이죠? 증개축 부분이 자기 소유로 됨에 따라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죠. 그 이득이 부당한 경우,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A는 B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A가 취한 이득이 합당한 경우도 있어요. 합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A만 이득되는 거예요. B는 손해를 보는 거죠. 증개축 관련해서 권원을 불문합니다. 이 권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B가 임차권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상권이 있는 경우예요. 증개축 관련해서 이 권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권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무시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증독으로 해오세요. 증개축 관련해서는 독립성만 보면 됩니다. 권원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살피면은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고 틀리게 돼요. 권원 부분을 살피는 거는요, 이 다음에서 그 내용이 전개가 돼요. 수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증개축에서는 권원을 보지 않습니다. 독립성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증독으로 해오세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여기서 부동산은요, 토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건물도 있어요. 동산은 뭐죠? 부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부합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유자가 달라야 되죠. 동산이 부합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성 부분이 된 경우, 동산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답니다. 그 경우는 부합입니다.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A 소유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또는 큰 비용을 들여서만 분리해낼 수 있는 경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들러붙은 것으로 봐야죠. 부동산에 부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 A 소유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끝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권원 나오면 또 그거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틀려요.
동산에서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그러면 끝입니다. 권원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함정에 또 빠집니다. 자, 다음 동산인데 구성 부분이 아닌 경우 그러면은 권원을 보죠. B의 권원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B의 권원은 뭐죠? 아까와 똑같아요. 임차권 등입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고 B에게 임차권 등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비소유가 됩니다. 어느 부분이요? 비소유 동산이 비소유라고요. 왜? 부합이 안 됐으니까. 동산이 더 비싸더라도 이 동산이 예를 들어 1억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동산이 더 비싸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동산에 부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소유가 돼요. 자, 이제 암기로 들어가야 되죠. 동구권으로 외우세요. 동산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구성 부분이 아니라면은 권원을 봅니다. 둘 다 아니라면은 부동산에 붙는 거예요. 자, 외웁시다. 부합 관련해서 증개축, 증독, 동사는 동구권입니다. 외우세요. 증독, 동구권. 이와 같이 정확히 외워두지 않은 사람은요, 실제 문제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독, 동구권으로 암기하세요. 자, 수목과 농작물입니다. 수목은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상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B가 권원이 있다면은, 즉 B가 이 지상권이 있다면은 비소유로 됩니다. 즉 토지에 부합이 되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건데 이 부분에서 토지에 부합이 됐지만 그 수목을 분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수목을 베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임목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즉 임목 등기부를 하는 곳에 등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 뭐였죠? 명인 방법이 있었죠. 이 경우에는 수목을 아직 잘라내지 않았어도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즉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소유입니다. 이게 판례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론상으로 설명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본 거예요. 암기사항입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항상 경작자 소유예요. 부합,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봤어요. 학설은 반대설이 있습니다. 학설에서는요, 동산만 부동산에 부합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례를 보기 때문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즉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겁니다.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속되죠. 맞는 겁니다. 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했었죠? 동구권으로 외웠었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속된 경우에는 구성 부분이 되었는가를 보고 구성 부분이 해당했다 그러면 끝.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권원이 있는가를 봅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부동산에 부합이 됩니다. 동산의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부동산에 부합이 돼요.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 부합이 되면은 한 개의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명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 상실한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4번, 토지 소유자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즉 사용대차입니다. 그 경우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했답니다. 그 경우 수목의 소유권자. 수목은 뿌리가 나오죠. 즉 토지에 부착이 됩니다.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상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원이 있는 경우에 식재할 권원이 있는가를 보니까 사용대차 계약이 있었죠. 즉 식재자에게 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권원이 있는 사람이 수목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사용차주죠. 차주는 빌린 사람이에요. 토지를 빌린 사람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뭐라 그러죠? 사용대주라 그러죠. 이 사용대차가 뭐냐 물을 수도 있겠네요. 자, 임대차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즉 유상으로 돈 주고 빌린 거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무상으로 빌린 걸 얘기합니다.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에 건축공사에 사용했답니다.
자,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3자 소유랍니다. 여기에서 소유권이 유보된, 팔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3자가, 즉 건물주가 알았답니다. 이 경우 그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느냐 문제입니다. 부합에 대해서 우리가 애온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멘트가 뭡니까? 부동산 아니죠. 동산입니다. 이 시멘트가 어디에 부속이 됐죠? 건물이죠. 자, 이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렇다면은 부동산에 동산이 부속된 경우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합되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것은 뭐를 봤죠? 동구권입니다. 구성 부분이 되었나를 보는 거예요. 구성 부분이 맞다면은 권호는 보지 않고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멘트는 이런 거죠. 시멘트 포장이 있으면 이 포장을 뜯고 땅바닥에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첨가하는 게 있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벽면 등에 바르는 거죠. 그 결과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멘트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어요. 즉 부합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건원을 보지 않고 끝, 그렇죠? 따라서 건물에 부합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구성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원이 있는가, 소유권이 유보됐는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구성 부분이 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원을 살피지를 않아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죠.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별개입니다.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2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죠.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소유예요. 즉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암기한 게 뭐 있죠? 증독입니다. 증개축 관련해서는 독립성만 보면 돼요. 권원을 살피지 않습니다.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왜 평가 안 했을까요? 독립성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A 소유를 할게요. B가 이만큼 증축을 한 거예요. 부합이 됐는가를 보니까 이 지문에서 부합된으로 나왔죠. 증축 부분은 건물에 이미 부합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일체로 봐야 되죠. 지문 보니까 증축된 부분을 평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 A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겠죠.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경매 평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누가 승낙해줬죠? 임차인이 승낙해줬죠.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겁니다. 나무를 심었대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권원이 있죠. 이 경우에는 식재자의 소유가 됩니다.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이 자재의 소유권은 누구에 있죠?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됐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재를 팔았고 매수인이 도급계약에 따라서 제3자의 건물에 부속시킨 겁니다. 자재는 뭐죠? 동산입니다. 건물은요? 부동산이죠. 즉 부동산에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 부합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답은 주어져 있어요. 부합한 경우랍니다. 건물에 부합했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이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경우죠. 그렇다면 제3자는 자재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겁니다. 이 이득이 부당하다면은, 즉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은 보상 청구권이 있죠. 부당이득이 아니라면, 즉 정당한 이득이라면은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지문을 읽으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랍니다. 제3자가, 즉 이득을 취한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본 게 뭐죠? 동산이죠. 자재는 동산입니다. 즉 동산의 선의취득입니다. 요건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는데 선의이고 무과실이랍니다. 그러면은 선의취득이 돼요. 이 경우는 정당한 거죠.
부당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경우예요. 따라서 이 제3자는 이득만 보면 돼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암기를 위해서 단순화시킬게요. 자재는 동산입니다. 동산의 선의 취득이에요.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선이 취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는 거예요. 즉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따름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물건이 토지에 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누구의 소유로 되느냐? 토지는 부동산이죠. 물건은 동산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암기한 것은 뭐였죠? 동구권이죠. 기억 지문에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구성 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요건을 또 살펴야죠. 권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있네요. 지상권에 기하여, 즉 권원이 있는 겁니다. 권원자의 소유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가 맞습니다. 니은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죠? 농작물의 경우에는 권원 이런 거 살피지 않습니다. 항상 경작자 소유예요. 디귿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수목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원칙은 토지에 부합이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원이 있으면 그 권원자의 소유로 봅니다. 지문에서 권원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 이 부분에 속하죠. 원칙대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거예요. 리을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했답니다. 증축 관련해서 우리 암기사항은 뭐죠? 증독입니다. 권원에 대해서는 살피질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하시면 돼요. 독립성이 없답니다. 독립성이 없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죠. 즉 구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부동산의 부합이 되는 겁니다. 1번 증축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운 것은 증독이에요. 권원은 필요 없고 독립성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구분 소유를 못합니다. 따라서 구 건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임차인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위 1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답니다.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 독립성이 없다 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더 드릴게요. 독립성이 없답니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거죠. 독립성이 없대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미 부합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부속물을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념상.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 요건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부합이 어디에 되냐면 부동산에 된 거죠. 그러면 건물도 부동산이니까 건물을 예로 들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럼 그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 후에 이 물건이 이 건물에 부합이 돼버린 경우에요. 그렇다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은 물론이고 이 부합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해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3번은 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4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부합은 결론적으로 자연적인 원인이든 인공적인 요인이든 둘 다 가능합니다. 인공적인 부합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게 이런 경우입니다. 자, 토지가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경사지입니다. 위에서 홍수가 났어요.
이 경계지에 심어져 있던 A 소유 땅에 있던 이 수목이 밀려가지고 B 소유로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뿌리박고 살았어요. 그 경우라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암기사항은 동구권이죠. 다음 읽으면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즉 소유권 취득 관련 부합이 인정되느냐 문제죠. 구성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구성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지문상 보면 권원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딱 한 개죠. 시가에 대한 거죠. 동산의 시가가 더 비싸더라도 부동산에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린관계에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토지 주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답니다. 따라서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거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의 경우 경계로부터 2m죠. 이 민법상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약정한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연히 흘러가는 물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물을 이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을 승자입니다. 따라서 단절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막는 행위는 안 됩니다. 즉 막으면 안 된다. 이 안 된다가 바로 소극적 의무라고 그러죠. 적극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상린관계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었어요. 이러한 경우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다르죠. 미리 인접지 소유자에게 청구한 다음에 그 청구에 불응한 경우 그 경우에만 임의 제거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나무 뿌리의 경우는 이러한 청구 절차 없이 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번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즉 없으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비용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가 방해물 즉 담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까지 부담을 해요.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 즉 법률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방해한 거죠. 따라서 그 설치한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4번 담이 경계에 설치된 겁니다. 그 경우에는 공유물일지라도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해요. 공유물은요 분할 청구가 원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계에 설치된 담 같은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신 분은 넘어가시고요. 혹시 이해를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지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상회선이죠. 여기에 담을 설치를 했어요. 경계에 맞게. 이쪽은 A 소유, 이쪽은 B 소유 토지죠. 이 담장에 대해서는 A와 B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대5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공유물 분할이 인정이 된다면은 현물 분할을 하죠. 담 자체를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이 콘크리트로 된 담을 뭘로 잘라야 되죠? 기계로 자르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잘라가지고 이 부분 B가 없앤다고요? 그러면 A만 손해가 보는데요. 그리고 A의 이 담장 부분만 담장 역할을 하잖아요. B 입장에서는 공짜로 담장 역할을 하게 되는 A의 담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A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만 지금 담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등등의 이유로 담장 분할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5번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경계로부터 반메타를 띄워야 되죠.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거 청구 관련해서는요. 착공 후 1년이 경과하면 철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하지 못해요. 상린관계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다른 관습이었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제외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경계표 설치 비용은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요.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합니다. 2번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답니다.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이 된 거예요. 그 분할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랍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경우죠. 공로가 있고요. 공유 토지가 있었는데 분할이 됐어요.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했으니까 후면으로 그려 넣을게요. 을의 토지가 전면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다 강입니다. 다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을의 토지를 통해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상 의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갑이 병에게 매도했다면 이 병은 유상입니다. 을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어요. 공로에 출입하려면 을의 토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경우 병은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3번 인지 소유자는 여기서 인지는 이웃 토지라는 뜻이죠.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담의 높이 관련해서는 쌍방이 50대 50으로 비용 부담을 하면 되지만 통상보다 높게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은 더 높게 하고 싶은 사람의 그 사람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맞습니다.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요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여자가 남물 여자예요. 남는 물이 있으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보상을 해야죠. 따라서 맞는 겁니다.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지상권자도 이웃 토지 사용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린관계 틀린 것은 판례의 감.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담이나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이 되죠. 어떤 경우에요? 경계에 설치된 경우입니다.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 자연유수라 그러죠. 자연유수는 승수 의무가 있죠. 이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막지 못해요. 맞는 거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 의무가 있어요. 4번 건물 축조 관련입니다. 자, 판매터 거리를 띄어야 되죠. 재는 방법은 경계에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입니다. 대부분은 건물에서 첨화 끝이겠죠. 5번 경계에 담이 없다. 그럼 담 설치해야죠.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비용입니다.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없다가 틀린 거예요. 소유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기술적 착오로 인해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이 됐답니다. 그러면 지적도상에는 잘못된 경계죠. 이 경우 경계는 뭘로 할 것이냐? 실제의 경계에 따릅니다. 이게 진실한 경계죠. 토지 소유 관련해서 이 경계선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진실된 경계에 따라야 되지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계에 따르면 안 됩니다. 2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바다가 있고 바닷가 옆에 토지가 있어요. 포락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질 낙자거든요. 파도가 계속 치니까 물에 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종종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포락되어서 쉽게 복구가 가능한 게 아니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관련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3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어요. 수도 등 시설권이라 그럽니다. 가스라든가 전선 이런 것을 포함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남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시설할 수 있어요.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그 통행권은 없어지는 거죠. 존속하지 않아요. 공로에 이미 접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5번 중축했답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중축 그러면 부합과 관련해서 암기사항이 있었죠. 중독입니다. 중축과 관련해서는 권원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독립성만 보면 돼요. 그런데 독립성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부합이 되죠. 따라서 부합합니다.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통로가 형식상 있긴 한데 부적합해 가지고 실제로는 기능을 충분히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장차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이런 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럼 뭘 보고 하는 거죠? 현재의 용도를 봅니다. 장차 미래 개발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 이 비용은 원칙상 통행권자가 부담해야죠. 이득 보는 사람이 통행권자입니다.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4번, 통행지의 그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물을 설치했답니다. 그 경우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죠. 누가 부담하죠?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통행을 위한 지역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권은 개인 간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권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옳은 것은 다툼에선 판례에 의함.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통행권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죠.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이 있다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토지 분할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 공유지의 경우 분할을 한 경우 분할 당사자 간에는 공짜로 통행권을 취득하는 거죠. 즉, 이 경우에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에게는 무상은 아니죠. 이때는 유상입니다. 3번,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에 틀렸어요. 기존에 있던 통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보다 더 편리하다고 다른 토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편리하다는 이유는 안 됩니다. 4번, 기존에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존에 통로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않는다가 틀렸죠.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 공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토지에 접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않는다가 틀렸어요. 공로가 그 토지에 접하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필요가 없어서 그럽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행지 소유자는요, 즉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은 통행권자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2번,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상실했답니다. 기존 통로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죠.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야 다른 통로를 뚫어서 다닐 거 아닙니까? 3번, 토지 분할을 했답니다. 그 결과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이러한 경우를 맹지라 그러죠.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특별 승계인이니까 매매나 증여죠. 특별 승계인은 분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상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유상입니다. 만일 분할의 당사자였다면 공짜로 다니는 거죠.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었어요. 4번,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A와 B가 있는데 실제로는 A 소유인데 B에게 명의만 맡겨놓은 거예요.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대외적 소유권자는 B입니다. 따라서 B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A는 대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A가 명의 신탁자죠. A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소유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외적 소유권자는 명의 수탁자 B죠.
따라서 명의 신탁자 A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없습니다.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통행권자가 소유자에게 점유 배제 청구한다고요? 그런 것은 안 돼요. 없습니다. 통행권자는 남의 토지를 지나다니는 것이지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읽을게요.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행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청구할 필요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틀린 것은 자,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데 점유권에 기한 것이죠. 1번 점유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 보조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하면 돼요. 종업원은 청구권이 없어요. 아르바이트생한테 소송하고 다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반환 청구권은 소재기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즉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재판하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맞는 거죠. 2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인도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속여서 인도받은 거죠. 이 경우는 강도도 아니고 절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갑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해야 된다. 반환 청구권의 행사기간이죠.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은 그 권리는 없어집니다. 기간은 이거죠. 침일이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요. 맞는 겁니다.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자 이거를 임대차를 우리가 예로 들면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즉 소유자죠. 임차인이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했답니다. 뒤에서 보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지문상 보면은 병이 을에 대해서 강도하지도 않았고 절도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것뿐이죠. 즉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했다. 처음에는 갑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침탈했다. 예를 들어 절도를 했습니다. 이 도품을 을이 병에게 임대해줬어요. 빌려줬어요. 이 병은 선의랍니다.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한 문제죠. 상대방은 두 명이 있어요. 첫째, 침탈한 자, 강도범이나 절도범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악의의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이 악의해야 돼요. 도품임을 알아야 됩니다. 침탈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지문에서는 선이랍니다.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는 거죠.